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금요일 마지막 찐시황을 진행하게 된 김대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찐시황을 여러분과 함께 한 것도 한 8개월, 9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그 마무리를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은 그 오랜 시간 동안 황금 시간대라고 할 수 있는 드라마 타임 때를 여러분들로부터 빼앗았다라는 점, 이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면서 사과 또는 죄송 또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간은 전체 시장에 대한 줄거리나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면서 어떠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이고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 과거에 시장에 있으면서 오랜 기간 동안 경험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가벼운 마음으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함께 하실 분은 그간의 금요일에 저와 함께 짝꿍으로서 시장에 대한 얘기들, 종목에 대한 얘기들, 많은 시장 종목 얘기들을 함께 나눴던 우리 황유현 팀장 함께 하면서 오늘 방송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팀. 네. 네. 갑자기 네. 화면이 돌았네요. 네. 네네. 그래도 네. 지난주 우리가 못 봤죠. 네. 그래서 또 9월을 시작하는 날이고 오늘 의미 있는 시점에서의 시장에서의 몇 가지 시그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 의미 있죠. 네. 의미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죠. 네, 네. 시장의 내용을 저는 어제 네. 좀 장황하게 이제 네.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황현 팀장이 시장에 대한 그 뷰 네.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얘기하고 네.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말 어제 사실 네. 어제가 어떻게 보면 변곡점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목을 하고 있었던 네. 또는 단기 매매 전략으로도 사용할 수 있었던 MSCI 지수 편입이 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장중에 엄청난 변동성들을 네. 많이 보여줬습니다. 어제 많이 보여줬었고 뭔가 갈 듯 말 듯 종목 대부분 종목들이 갈 듯 말 듯 이제 그런 종목을 보여줬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늘 넘어오면서 9월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들을 오늘 분명히 좀 저는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찐시황뿐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다른 방송들에서도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실 건데 일단은 제 의견이라기보다 그리고 제 경험으로 제 의견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제 경험상 이제 MSCI 지수 편입이 됐죠. 네. 그래서 사실 8월 중순 이후부터 에코프로가 MSCI 지수 편입이 확정난 이후로부터 사실 조금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DX 이전 상장하는 포스코 DX는 자신만의 갈 길을 갔고 근데 나머지 종목들 사실 조금 힘이 딸려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미 알려진 전략이긴 한데 네. 이제 MSCI 지수 발표하는 날 사서 편입이 확정되는 그 달의 마지막 거래일. 그러니까 왜냐면 동시호가의 물량이 확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제처럼 이제 뭐 그저께나 어제 초반에 사가지고 조금 이제 종가에 파는 전략들은 어느 정도 시장이 많이 알려진 전략입니다. 시장 대비 분명히 우위 성과를 낼 수 있는 전략들이었는데 이제 그게 지나갔죠. 네.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의 사례들 MSCI 지수 편입된 사례들을 보면 이제 그때까진 좋은데 편입될 때까지 좋은데 통계적으로는 사실 조금 다 한 이후 한 반년 정도는 조금 이제 비추세 구간에 들어갔던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편입이 됐던 지난번 반기에 편입됐던 코스모 신소재만 보더라도 네. 지금은 사실 좀 많이 밀려 밑으로 내려와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유상증자 네. 이슈도 아마 그렇죠. 있을 여러 가지 겁니다. 이슈가 있지만 좀 많이 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그 편입되거나 편입이 확정이 되면 일단 외국인들 물량이 확 들어갔다가 들어간 건 들어간 건데 사실 주식은 사여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딱 이제 수급이 딱 끊겨버리기 때문에 더 사지 않는다고. 왜냐면 뭐 들어가서 또 계속 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들어간 물량만큼 또 언제든지 또 대차를 통해서 공매도가 또 쌓이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에코프로가 어제 들어갔고 오늘 공교롭게도 첫 거래일 날 2차 전지 주식들은 조금 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로 해당되는 삼성전자가 상승을 크게 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왜 오늘 상승했을까에 대한 고민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이 이동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갑자기 좋은 뉴스도 장 초반에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시장이 그나마 8월 달에 반도체 쪽에서 좋았었던 게 AI 반도체와 관련된 HBM과 관련된 섹터들은 사실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어요. 근데 오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는 DDR4, 5에 대한 소부장들. 그러니까 반도체 안에서도 지금 HBM, AI 반도체와 관련된 소부장하고 전통적인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는 DDR4, 5 전통적인 D램 반도체들하고는 주가가 확실히 갈렸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한미 반도체는 후공정이긴 합니다만 뭐 그 PSK 홀딩스나 이런 종목들이나 그다음에 얘는 이제 HBM과 관련된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PSK는 시가 1위거든요. 전통 반도체. 근데 얘는 8월 내내 별로 안 좋았었는데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7% 급등을 했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근데 그리고 장 초반에 어떤 뉴스가 나왔길래 그랬냐 하면 장 초반에 드디어 현물 가격에 대한 반등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 현물이요? 예, 현물 가격. 사실 이 부분이 9월 중에 우리가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 요게 9월 말 정도 사실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요게 오늘 장 초반에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수급의 이슈도 있었겠지만 요 부분들이 삼성전자와 그 다음에 전통적인 소부장들을 밀어 올려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어요. 오늘 HPSP 이 종목도 오늘 굉장히 좀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움직임까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유진테크, 그 다음에 두산 테스나,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 우리가 뭐 지금 8월 달 내내 썩 그렇게 재미없었던 종목들이 오늘 뭔가 시무가를 내는 종목들, 상한가를 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명확하게 몇몇 종목들은 추세를 완벽하게 돌린 종목들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완벽하게 수급이 들어왔다. 내가 이제 갈 길 가겠다. 일단 확인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기다리던 뉴스였거든요. 현물 가격이 반등을 해야 소부장도 반등을 할 거다. 근데 그게 원래 한 8월 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계속 딜레이 됐었는데 오늘 뉴스까지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확실하게 좀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달은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여전히 좋지는 않습니다만 8월 달 수출입 지표도 일단은 양호하게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수출이 살아나면 이게 YOY나 MOM으로 봤을 때 가장 지금 좋아지는 거는 이번 주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ABC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ABC. 다음 주도주를 ABC로 보고 있습니다. 아, ABC. 네. AI. 네. 그다음에 뭐 몇 가지가 있었죠. B는 바이오고 네. C는 차이나 플레이입니다. 네. 차이나 관련인데 그건 좀 뒤에 얘기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리고 좀 실적에 대한 이야기로 한다고 하면 반도체는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요. D램 현물가를 잠깐 보니까 네. 그 D램 물가가 지난해 아주 좋았을 때 5불이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지난 연말에 2불 수준까지 내려왔다가 많이 최근 내렸죠. 한 3, 4개월 1.4불, 1.5불 여기서 해서 한 3개월 바닥을 다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언제쯤 돌아 나갈까라고 했는데 조금 올라왔네요. 네, 그러니까 흐름이. 이게 사실 그 전망이 9월 달이었었어요. 9월 달. 그래서 9월 말 정도였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일찍 나오면서 오늘 올라왔고 특히 이제 제가 항상 자주 말씀드렸던 게 거래량을 사실 말씀드리는데 오늘 삼성전자의 거래량을 보시면 저는 이 정도면 진짜 유의미하다. 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차트에 보면 상승하는 날하고 거래량 캔들하고 맞춰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빨간색의 거래량 캔들은 누군가 많이 산 날의 거래량 캔들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주가가 횡보하거나 내려갈 때는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고 주가가 올라갈 때만 대량 거래들이 지금 4번 나왔거든요. 그러면 오늘의 반등이 완벽한 반등이라고 보기는 조금 이릅니다. 분명히 조정 양상이 좀 나오겠죠. 분명히 조정 양상이 나올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정도 거래량이면 이제 앞으로는 조금 약간 긍정적인 뷰를 봐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출이 좋아지면 삼성전자 살아나고 사실 오늘 삼성전자가 6% 전화 올랐는데 사실 지수는 썩 재미는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2017년도에 어땠냐면 삼성전자만 움직이고 다른 소부장이 그때는 완전 소외돼 버린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이번에는 좀 낮다라고 보기는 하지만 어쨌든 반도체 섹터에서 일부 포트들은 분명히 좀 가져가야 돼.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가져갈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굳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주가 쭉 반도체 관련 주식 돌려보시고 주가가 21선 위에 먼저 올라와 있는 주식들이 결국 주도 섹터나 주도 종목들이 될 겁니다. 네, 그런 종목들에서 매매를 저는 9월 달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장하고 얘기가 좀 벗어난 얘기일 수도 네. 있는데 제가 어제 그 아는 친구죠. 네. 증권업에 있던 친구인데 이제 부고가 있어가지고 네. 어제 중앙대병원에 같이 네. 왔는데 이제 각 증권사 직원들이 다 참여했지 왔겠네. 않겠습니까? 근데 다 배지를 달았더라고요. 네. 지금 보니까 황현 팀장도 배지를 네. 달았는데 뭐 어떤 지시가 있었습니까? 감독원이나 아니? 협회나 회사를 그간에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애사심이 큰 건 알겠는데 네. 그간에는 배지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가 어제 보니까 모든 아, 그래요? 직원들이 배지를 찾았고 뭐 다시는 분도 있고 안 다시는 분도 있고. 우리 황현 팀장 오늘 배지를 달고 와서 네. 자부심이죠. 아 저는 네. 오늘 일단 내용에도 준비한 것 같아요. 저는 회사 좋아합니다. 네, 애사심이 큰 네, 저는 부분이고. 출근하는 것도 재밌고요. 네, 주식도 그래서, 재밌고요. 네, 네. 재밌죠. 네. 시장에 대한 네. 뷰를 한번 황현 팀장 통해서 한번 들어봤고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어제 자세한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전일 방송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이제 가벼운 얘기로 한번 시장을 한번 풀어볼까요? 그런 얘기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하는 목적은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식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 이게 큰 문제이면서 가장 어려운 난제이거든요. 그렇죠. 너무 포괄적이죠.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너무 광의의 뜻이고. 네. 그러면 조금 세분화시켜서 종목을 찾을 때 네.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네. 지금 시장에는 2,400개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여기에서 뭐 우선주나 관리 종목이나 거래가 안 되는 종목, 정지 종목들을 빼게 되면 한 2,200개 종목이 실제 시장에 상장되어진 종목이라고요. 네. 그럼 2,400개 종목 내에서 나의 성향과 맞는 내가 투자할 만한 종목을 찾는 건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먼저 종목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네. 종목을 찾는 기준, 방법, 제가 한번 네, 먼저? 제가 이제 종목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뭐 어떤 기술적 방법이라든가 어떤 테크니컬 내용을 포함해서 찾는 게 아니고요. 단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0개가 넘는 종목이 있죠. 네. 그런데 저는 첫 번째 기준은 거래량입니다. 아, 그럼요. 저도. 그건 네, 원칙이죠. 그건 원칙이죠. 네. 시장에서 하루 거래량이 최소 20만 주 이상은 돼야 네.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네. 최소. 네. 그래야 뭘 사고 팔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게 황금성도 그렇고 네. 20만 주 이상은 돼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한번 주말에 한번 해보세요. 전체 2,000여 개가 넘는 종목을 쫙 이제 HTS 보면은 이제 소팅하는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거래량 20만 주 이상 이 가격 조건식을 주어지게 되면 대략 일간 단위로 조금씩 다르겠지만 400개에서 아마 500개 종목이 추려질 겁니다. 네. 그러면 400개에서 500개 종목 내에서 찾는다. 이것도 좀 어렵죠. 그렇죠. 너무 많아요. 여기서 한두 종목을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두 번째 기술을 이제 들어가서 제가 찾는 기준에서의 내용이거든요. 네. 두 번째는 첫 번째 거래량에 따라 한다면 두 번째는 가격입니다. 제가 보는 그 종목 가격. 압축하는 방법에 네. 있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2만 원 이상의 종목을 소팅을 합니다. 아, 2만 원. 2만 원 이상에서 무한대로 올라가면 또 종목의 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접근하기 좀 가벼운 종목이라고 하면 대략 2만 원에서 10만 원? 이 정도 범위 종목에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거는 저랑 좀 다르네요. 저는 뭐 네, 일단 말씀하십시오. 저는 왜 2만 원 이상을 네. 판단을 2만 원 하게 궁금했어요. 되냐면 2만 원. 네. 만 원 이하는 5원 단위 호가이거든요. 아, 네. 만 원에서 2만 원 단위는 10원 단위 호가입니다. 네. 2만 원 이상은 50원 단위입니다. 네. 5만 원 이상은 100원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한 호가 범위가 만 원 미만은 5원 단위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아주 조밀하게 호가가 쌓여 있어요. 물론 움직일 때는 뭐 탄력도는 다 다르겠지만, 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가격의 이 움직이는 범위가 네. 100원 단위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가볍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절대값이 같기 때문에 절대 퍼센테이지는 똑같기 때문에 상승률 하락률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제 기준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제 네. 기준입니다. 네. 그래서 2만 원에서 10만 원을 찾게 되면 종목이 한 200, 한 2, 30개 종목으로 압축이 돼요. 되죠. 네. 근데 2만 원도 아니 10만 원도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좀 더 압축을 해서 2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에 있는 거래량 20만 주 이상의 종목을 소팅하면 120개 정도 딱 네. 줄여집니다. 그러면 간단하죠. 120개 종목 내에서 내가 좋아하는 업종, 내가 좋아하는 산업, 내가 좋아하는 테마를 네. 찾으면 됩니다. 네. 난 성장주를 좋아한다. 나는 가치주를 좋아한다. 그렇죠. 나는 내가 좋아하는 또 섹터가 있다. 그러면 120개 종목 내에서 내가 선호하는, 내가 투자하고 하고자 하는 업종의 섹터의 취향의 종목을 압축하게 되면 한 2, 30개로 확 줄여버릴 수가 있거든요. 2, 30개 내에서 관심 종목을 딱 들여다놓고 그 종목 내에서 종목을 찾게 되면 좀 용이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방법을 저는 지금도 활용을 하고 있고 과거에도 이런 방식으로 이제 종목을 찾는 방법, 시장의 뉴스나 뭐 분위기나 경제 상황, 산업 동향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종목을 국내 주식 중에 찾는 방법은 저는 거래량과 네.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압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종목을 추려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이용하는데 우리 황현 팀장은 어떤 방법으로 종목을 그 찾아내시나요? 관련해서 사실 지난주에 조금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네. 저는 일단은 가격은 잘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가격은 잘 보지는 않고 시가총액은 그래도 2천억 이상은 봅니다. 간혹 뭐 따로 뭐 누가 공부 좀 해봐라 했을 때 1,000억대 보고 있긴 한데 네. 기본적으로 2천억도 사실 잘 안 보긴 하는데 2천억 이상은 무조건 보고요. 왜냐면 2천억 이하로 가면 사실 거기에 2천억 이하 한 1,000억 대도 마찬가지고 2천억 대도 2천억 이하는 거기에 들어오는 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이게 진성 수급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정말로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고. 검머리 외국인일 수도 그렇죠. 있고요. 검머리 외국인일 수도 있고 뭐 CFD 계좌일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차트 분석이든 무슨 분석이든지 간에 너무 외부 변수에 너무 호가들이 변동이 심합니다. 근데 네. 대박주. 대박주는 나오죠. 확률적으로 낮긴 하지만 대박주는 1,000억 미만에서 그렇죠. 나오긴 물론 합니다. 나오죠. 원래 1,000억 미만에서 1,000억 만들고 1,000억짜리가 3,000억이 되고. 3,000억 되고 3,000억이 1조 되는 네네. 뭐 그런 이제 페이스들로 이제 많이 좀 약간 황제주들 10배짜리 10배고 그렇죠. 그렇게 쉽게 나오기는 하는데 확률이 너무 낮습니다. 네, 너무 낮고 그래서 차라리 저는 조금 바닥 다지고 그래도 2,000억 이하 올라가면 리포트도 좀 나오고 네. 그래도 조금 호가들도 좀 빽빽해지면서 네. 그럽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조건을 하고 그리고 저도 거래량 조건 하루 20만 주 이상은 돼야 된다. 네, 그 조건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돼도 사실 종목이 많은데 네. 그런 종목들 중에서 네. 추세가 무조건 살아있는 거. 아, 네. 보면은 뭐 우리가 이제 이평선 위에 올린 정배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일단 정배열인데 제가 그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긴 했었습니다. 근데 뭐냐면 여기 있네요. 시총 기준으로 종목을 접근하고 거기에 네. 거래량 기준을 두어서 종목을 압축한다. 압축하고 네. 그다음에 일단은 그 종목들이 바닥에서 팍팍 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종목을 사는 것보다는 네.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제 주간 제가 변동성 확대 전략을 주로 쓰는 1단계, 2단계 주식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눈다라고 하면 네. 이 구간은 과감하게 포기하는 거죠. 이 구간 1단계 횡보하는 구간, 바닥에서 횡보하는 구간은 물론 우리가 이런 데서 사가지고 버티면 정말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구간이 사자마자 바로 여기서 사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게 1년이 갈 수도 있고 2년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내려갈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30주간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을 2주 이상 하는 종목들을 걸러냅니다. 황의원 팀장 저보다는 MZ 세대에 좀 더 가까운 세대인데 자료를 만드는 건 약간 올드하네요. 아니요, 이거 책에서 스캔한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스캔한 거고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찾는데 네.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왜냐면 결국은 요 구간이 가속 구간인데 가속 구간에서만 매매하자. 그러니까 네. 이 구간은 우리가 기회비용이 너무 많다. 그러면 내가 사는 구간이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가속 구간에 안에 있는 것들만 매매를 하자. 네. 그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일단 30주간, 40주간 그리고 일봉 이평선이 그래도 20일, 60일선이 정배열되는 것만 하자. 이거는 제가 요즘 들어서 더 추세 매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더 뼈저리게 느끼는 건데 네. 시장이 좋으면 요 1단계나 1단계 초반에 있는 2단계 초반에 있는 주식들은 시장이 좋으면 물론 좋아요. 근데 안 좋을 때 결국 다 제자리로 가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골탕을 먹고 있는 게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바이오 섹터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이거 본격적으로 이제 뭐 찐시황 마지막이라서 제가 뭐 이제 종목도 이야기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요거 보면 여기서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량 거래도 나와서 언제든지 위로 이제 매집이라고 판단을 해서 언제든지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주봉으로 놓고 보면 이제 갓 이동평균선이 고개를 들락말락 하고 있어요. 들락말락. 근데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사서 올라가면 정말 땡큐죠. 정말로 낮은 가격에 사가지고 우리가 버티면 정말 높은 절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그러니까 보수적인 투자자가 더 비싸게 사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뭐냐면 이게 좀 말이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아예 추세가 만들어지는 거를 보고 사자라는 개념이죠.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사서 올라가면 물론 낮게 사서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더 내려갈 수 있는 리스크도 있는 거거든요. 여기를 사실 이평선 이렇게 뭉쳤다고 살 수 있는데 그냥 여기 뚫고 내려가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은 추세는 바닥을 잡은 것 같은데 이게 더 행보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봉상으로도 보면 지금 뭔가 뭉쳐는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사겠는 게 아니라 차라리 최소한 여기 4주 이동평균 4주 신고가 한 49,000원을 넘어가면 붙는다던가 아니면 아예 공격적이라고 하면 55,000원. 그러니까 지금보다 사실 12,000원 더 위에 사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생각을 하는 게 43,000원에서부터 봤던 거를 어떻게 55,000원을 넘어서 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여기를 넘어서 사는 게 오히려 더 보수적인 투자자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쯤 주가가 올라와져 있으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쫙쫙 올라와져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주도주에 대한 개념들은 사실 많이 느꼈어요. 오늘 최근에 제가 매매 많이 했던 게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반도체 최근에 화장품 주식 중에서 VT 뭐 이런 거 많이 매매했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구간에서 애매한 구간에서 하면 이런 구간이 언제든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차라리 아예 빵 뚫어내는 요 구간 있죠. 박스권 상단을 뚫어내는 구간이면 자연스럽게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되면서 이런 구간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걸 6,000원에서 봤던 주식을 어떻게 7,000원에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이 주식은 여기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주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이런 가속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게 이게 주봉이니까 이게 한 달이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매매도 될 수 있고 수익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위로 뻗쳐져 있는 구간에서 매매라면 네. 바이앤홀드가 아니라 뭐 사실 한 달도 바이앤홀드 될 수 있죠. 그 매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이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종목들이 지금도 여전히 제가 기준으로 제가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하는데 제가 좀 지금 코멘트가 좀 길죠. 네. 그런 종목들이 뭐냐면 제가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하는데요. 이제 오늘 기준으로 이게 오늘 기준입니다. 이거 28일이라고 써 있는데 지금도 이게 100개인데요. 네. 지금도 여전히 100개씩 돼요. 100개씩 되고 그 중에 오늘 이런 종목들이 오늘 20%, 25% 갔었고 오늘 반도체 종목 유진테크도 꽤 많이 올랐었고요. VT 여기 있었고 PSK도 여기 홀딩스입니다. 이것도 많이 올랐었고 지금 에로티베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에로티베큐도 여기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사실 또 한 10,000원 더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ST도 최근에 그랬었고. 제가 우리 파리와 시청자 여러분들께 팁을 하나 드리면 지금 황현 팀장이 오늘 종목을 공개하는데 이 종목이 궁금하시다 그러면 화면을 딱 정지하고 캡처하셔가지고요. 캡처하시고 화면 확대하시면 아마 이 종목 리스트가 쭉 나올 겁니다. 100개인데요. 떨어진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럼요. 떨어진 것 중에서는 추세가 깨진 거는 제가 지우고 또 이제 또 검색을 해서 추세가 살아있는 것도 채워 넣습니다. 고정해서 계속 그러면 항상 제가 거구나. 100개씩 봐요. 근데 요즘에 한 120개 나오더라고. 그럼 보면 위아래로 한번 훑어주시겠습니까? 다 훑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뭐 지금 여전히 추세 살아있는 것들 어차피 제 턴이니까 말하면 이거 롯데관광개발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오늘 좀 많이 밀렸거든요. 밀렸는데 이게 추세를 깼느냐? 전혀 깨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이런 구간들 만들어내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낼 겁니다. 언젠가는 여기서 약간 도지 나오면서 또 빵 뜨는 이런 구간이 오면 제가 변동성 확대 전략 만들었던 것처럼 거기서 매매하시면 되게 주봉으로 보면 이제 겨우 여기거든요. 이제 정배열 초입 구간이에요. 초입 구간이고 그러면 이런 또 이제 여기서 일단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무조건적으로 차트만 좋다고 사느냐? 그게 아닌 거죠. 과연 이 추세가 만들어진 추세가 뭘 보고 있느냐? 왜 추세가 만들어졌을까를 보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사실 실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화장품 아까 ABC 중에서 C가 차이나 플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YOY로 가장 크게 개선되는 게 뭐냐면 관광 화장품 쪽입니다.
리오프닝과 관련된 쪽이에요. 자, 롯데관광개발이 제주도에 하얏트 호텔이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완전 가보신 분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가보면 거의 뭐 중국인들 오세요라고 거의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저도 한 3년 전인가에 한번 가보고 안 갔는데 가면 완전 중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겠다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이벤트가 있었죠?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를 하면서 중국 관광객들이 일본 갈 거를 안 가고 다른 데로 발길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통계에 나온 것들을 보면 한국에 입국하는 관광객 수가 지금 역대 최대입니다. 역대 최대. 2015년 한류 열풍 불었을 때보다 역대 최대로 내년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 화려했던 주식들을 보면 화장품들인데 그때는 아모레퍼시픽, 삼성 LNS, LG생활건강 그랬지만 그때랑 지금 분명히 회사들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흐름도. 그러면 지금 화장품 중에서 잘 치고 나가는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VT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패션 쪽에서도 뭐 감성 코퍼레이션이나 코엘 패션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 카지노 하고 있는 롯데관광개발. 그 다음에 지금 계속 드랍백 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도 그렇고 파라다이스 2개. 강원랜드는 내국인 쪽이기 때문에 아니고. 자, 롯데관광개발 같은 걸 보면 내가 추세가 돌아섰는데 번다. 그러면 이제 실적을 한번 봐야겠죠. 실적을 보면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아직 신용이 안 들어가죠. 이게 왜냐면 몇 년 동안 계속 적자였었거든요. 빨간색이 엄청나죠. 근데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턴어라운드입니다. 턴어라운드. YOY로 좋아지는 것도 좋지만 턴어라운드는 굉장히 좋은데 작년에 거의 1200억 정도 적자 났습니다. 매출액도 1800억이고 이제 고생 코로나 때 엄청 고생을 하다가 롯데관광개발이 카지노 제주도에 이거 너무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만 봐주세요. 결만. 갑자기 이제 완공이 됐는데 코로나를 맞아서 굉장히 좀 3년을 지금 위기를 겪었죠. 그러다가 올해 개선되고 내년부터는 매출액도 2배, 영업이익은 대폭 흑자를 예상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여러 가지 현업에 있는 분들한테 확인을 해본 결과 매일 단위로 갱신하고 있다. 좋은 걸로 갱신하고 있다. 그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관광개발,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는 일본하고 일본이 관광이 좀 덜 오겠죠. 엔저 때문에. 하지만 파라다이스도 외국인들 관광객들 대상으로 하는 카지노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여기 초입이죠. 롯데관광개발도 마찬가지로 다 비슷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GKL 좀 이게 개인 취사 선택이긴 하겠지만 가장 탄력 좋은 거는 역시나 롯데관광개발입니다. 물론 떨어질 때도 좀 더 떨어지긴 하겠지만 중국 차이나 플레이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뭐 거래량 조건, 그 다음에 가격 조건, 시가총액 조건 맞추고 추세가 살아나는 것 중에서 과연 그 추세가 우리가 2차전지 올해 상반기에 봤던 그런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뭔가 파워풀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성장성이 될 수도 있고 실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AI와 같은 건 약간 성장성이고 실적이 좋아지는 걸 보면 관광객들인데 지금 보면 앞으로 우리가 실적으로 기대서 당연히 좋은 실적 좋아질 주식 산다라고 하면 지금 화장품 쪽하고 관광 쪽, 파라다이스 쪽, 이쪽 이제 카지노 쪽, 그 다음에 당연히 외국인들 많이 들어보겠어요. 호텔 신라겠죠. 호텔 신라는 그 신라 호텔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면세점이 매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면세점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호텔 신라겠죠. 그런데 호텔 신라가 이제 박스권을 뚫고 돌파하는 흐름이 이제 나왔어요. 이전에 없었던 이런 어마어마한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박스를 돌파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어떤 강력한 큰 돈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약간 애매모호한 플레이이긴 하지만 이런 누군가가 이거를 호텔을 많이 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팔아야 되는데 주가가 횡보하는 동안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다는 건 근데 주가는 빠지지 않았고 그렇다는 거는 누군가 팔 마음이 없다라는 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은 이제 시세 초입에 있는 구간, 시세가 역배열 나 있다가 시세가 정배열로 돌아가는 초입 구간입니다. 첫 조정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주식들은 외부 변수가 갑자기 한중 관계에서 어떤 외부 정치적인 뉴스가 터지는 걸 우리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터져서 우리가 지난번 한류 때는 2015년 한류 때는 갑자기 사드가 터지면서 훅 한 방에 사실 갔거든요. 근데 그게 7년 만에 지금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그다음에 악성 매물도 저는 많이 소화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올 하반기는 반도체, 뭐 2차전지 다 좋은 거 많이 있지만 중국 리오프닝과 관련된 주식들 그리고
의료기기나 화장품 쪽은 충분히 공략을 해 보셔도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2014년, 15년에 그때는 화장품만 올랐습니다. 한류와 관련된 종목들. 그렇기 때문에 그쪽과 관련된 종목들은 포트에는 조금은 편입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 추정치들을 보면 호테신라도 올해보다 내년 실적이 훨씬 더 YOY로 훨씬 더 영업이익이 좋아집니다. 매출액도 내년이 훨씬 더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롯데관광개발은 내년에 흑자 전환이고, 여기 연간도 봤을 때 올해 2023년이고 내년 흑자 전환이고, 파라다이스도 올해 1조 매출이지만 매출은 좀 늘지만 영업이익도 천천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쪽은 더 극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은 다 그쪽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근데 그쪽도 찾아보시고 중국 관련된 관광객 쪽, 그래서 ABC를 내년에 조금 주의 있게 보는데 저는 B하고 C 쪽에 좀 더 비중을 실어서 좀 포트에 편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갑자기. 종목을 찾는 기준이 네. 이제 저는 이제 거래량과 가격으로 소팅해서 한 120개 종목으로 압축한 데에서 이제 종목을 찾아가는 네. 방법으로의 진행이었고, 황희원 팀장 같은 경우는 거래량은 동일합니다. 그렇죠. 네. 저희는 시총을 얘기했는데 네. 시총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하고도 어느 정도 맞닿는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공통적인 의견이고, 네. 여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정배열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래량과 가격 플러스 정배열화 되어진 종목들을 소팅하게 되면 네. 아마 120개 종목 내에서 한 4, 50개 종목으로 압축이 될 것 같아요. 되죠, 네. 4, 50개 종목 내에서 대표님 압축되면 그 조건으로 하면 2만 원 이상으로 하면 이제 확실히 좀 줄죠. 네, 4, 50개 종목이면 얼마든지 뭐 한두 시간 내에 관심 다 한번 종목을 보고, 자세하게 그렇죠. 들여다보면서 기업 분석까지 그럼요. 해낼 네. 수 있는 종목을 압축하는, 내가 좋아하는 투자할 수 있는 종목으로 출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께서도 활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뉴스, 신문, 방송을 통해서 종목을 이렇게 뽑아가는 형태의 투자보다는 내가 찾아서 네. 내가 투자하고 그 그럼요. 네. 수익과 손실도 내가 책임지는 이러한 방법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것도 성공하는 투자의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그럼 두 번째로 주식을 투자하고 시장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황현 팀장이 그 기준을 잡는 지표라든가 네. 예를 들어서 뭐 외국인 동향이라든가 기관 동향을 첨가할 수도 있겠죠. 네. 또는 내가 이 사이트는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네. 혹시 기준이나 잘 보는, 많이 찾아가는 그런 사이트 내용들이 혹시 있을까요? 저는 뭐 수급 말씀하셨지만 저는 외국인들 그냥 이런 이제 종합적인 외국인들의 시황 매매 동향은 보기는 합니다만 네. 특히 이제 선물 쪽 위주로 많이 보기는 합니다. 네. 선물 쪽 보기는 하는데 그리고 요거 이제 정말 참고만 합니다. 네. 조금 시장이 어렵겠구나 싶겠구나. 음, 근데 개별 투자자별 매매 동향 있죠. 네. 종목별 투자자. 네. 예를 들어서 KM증권 HTS인데 이거는 여기서 보면 나오는 투자자별 매매 동향 중에 이거 종목별 투자자 있습니다. 종목별 투자자. 있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뭐 파라다이스다. 네. 그럼 외국인들이 뭐 오늘 얼마 샀네 팔았네, 기관 얼마 샀네 팔았네, 개인들이 샀으니까 이건 안 되겠다. 뭐 그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단언컨대 이거 다 전혀 보지 않습니다. 네, 전혀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다 오픈된 소스잖아요. 그렇죠. 오픈된 소스고 예를 들어서 이게 과거에 이렇게 쭉 팔았다고 칩시다. 외국인들이 계속 파네. 별로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쭉쭉 팔길래 팔았어 나도. 근데 네. 이게 갑자기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갑자기 순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거와 반대로 외국인들이 계속 사길래 나도 따라 샀는데 그날 내가 산 날부터 갑자기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날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저도 꽤 오랫동안 봐왔지만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 기관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을 이걸 인해서 외국인이 샀으니까 나도 산다. 이거는 사실 저한테는 가장 쓸모없는 정보 중에 하나입니다. 전혀 보지 않습니다. 참 부연의 이제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 HTS에 나오는 데이터는 신뢰하고 참고할 만합니다. 그런데 정보는 이런 이제 과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우리가 보는 HTS보다
체크 단말기라고 해서 월 한 50만 원 정도 주는 유료 이제 증권 정보 증권 전산에서 나오는 체크 단말기라고 있습니다. 이게 한 10분 정도 빠르게 이제 빠르다. 데이터가 네. 제공되거든요. 특히 기관 외국인 동향에 있어서는 한 10분 정도 빠른 그렇죠. 데이터를 네. 제공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하죠. 유료 정보와 무료 정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시세 제공을 받는 비용도 한 100불 정도 합니다. 그 무료로 하는 시세는 그렇죠. 네. 한 20분 20분 늦죠. 정도 딜레이 네,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뭐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다 공이 네. 시세 자체는 공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증권사는 또 여기에 한 발 더 들어가서 이제 회사의 본사에 보게 되면 블룸버그나 또는 그렇죠. 로이터 단말기가 있습니다. 이게 월 한 300에서 500 정도 합니다. 그렇죠. 월 자료가 굉장히 많거든요. 불대리라고 하죠. 그래서 불대리. 그렇죠. 네. 이 사용 방법을 한 달 정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HTS에 나오는 데이터는 신뢰할 만하지만 이 외국인 동향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은 네. 가짜는 아니지만 딜레이 시세에 대한 그렇습니다. 정보를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 정보에 대해 신뢰할 수는 없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부연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기준은 뭐 항상 말씀드리면 금리와 환율입니다. 이 둘 중에서 환율을 좀 더 그렇죠. 가중치를 두어서 판단합니다. 금리가 최근에 금리는 미국 금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국내 금리는 거의 잘 안 움직입니다. 금통위가 열려도 인상이든 인하이든 동결이든 시장 영향력이 전혀 없습니다. 부동산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국내 금리는. 저는 이제 금리와 환율인데 최근에서의 금리 채권 시장 움직임이 이제 민감하게 오르내림이 진행이 되지만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금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일정 레인지 내에서 시장에 영향을 줄 만큼의 변동성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환율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시장 반응을 보는 거고요. 제가 주식을 싹 밀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는 주식 편입을 100%로 가져갈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환율의 웨이브를 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환율이 뭐 예를 들어서 1,300원에서 1,200원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는 환경에서의 분위기다. 이때는 다 채워버립니다. 주식을. 그렇죠. 반대 경우에는 또 반대 그 포지션을 정해서 가져가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데요. 저는 기준이 이제 환율입니다. 원달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원달러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원달러의 움직임보다는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해외 정세와 이제 환경에 대해서 좀 이걸 믹싱해서 해석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요거는 단순하게 어떤 사이트나 정보나 내용을 보고 판단하실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내가 이 경제 구조와 전반의 금융시장에 대한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고 그 자의적인 판단이 하실 수가 있어야만 돼요. 조금은 어려운데 이거 좀 공부하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5년 걸렸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워낙 똑똑하시기 때문에 한 1년, 1년 반 정도만 하시면 충분히 저는 좀 습득이 굉장히 느려요. 이 뭔가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걸 내 거화 시키는 데 있어서 네. 너무 느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5년, 뭐 5년 이상 걸렸는데 여러분 굉장히 빨리 하실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하시면 쉬워요. 주식 투자가. 어렵지 않습니다. 뭐 실패할 수 있겠죠. 반반 확률의 게임이니까. 하지만 확률적으로 50% 넘는 확률로의 투자 성공을 볼 수 있습니다. 대박은 아닐지라도 깨지지 않는다는 거죠. 조금의 수익이라도 낼 수 있다는 거죠. 확률의 게임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환율 위주로의 판단하는 근거로의 그 접근하는 거고 황현 팀장은 여러 가지 이제 그 HTS 나오는 정보 사항들 그리고 내용들 이제 판단하시는 그거 기준으로 하고 뭐 사실 주식 투자에 도움된 사이트나 블로그도 굉장히 네. 많잖아요. 많죠. 뭐 많이 쓰시는 분도 많고. 근데 너무 저는 많아요. 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제일 좀 약간 시장이 너무 흔들릴 때 참고해서 보는 게 네. 요 금융투자협회 증시자금 추이거든요.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예. 아주 유용합니다. 아주 유용하죠. 근데 아주. 많이들 안 보세요. 안 어마어마한 보시는데 데이터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있어요. 데이터 이게 결국 주식 투자가 돈의 싸움인데 네. 이제 증시자금 추이는 하루 데이터가 늦게 나옵니다. 늦게. 네. 근데 이제 오늘은 장 마감했으니까 통상 아침에 보면 이제 이틀치 늦게 나오는 거죠. 그쵸. 근데 오늘 장 마감했으니까 이제 어제 데이터가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볼 게 뭐냐면 평소에는 상관없어요. 네. 근데 시장이 어려울 때 있죠. 네네. 어려울 때 보면 요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이 10%가 넘어가요. 항상. 요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이 9.7 이렇게 가면 조금 어려운 장이었던 거예요. 반대 매매가 나가는 그러니까 미수금 우리 사잖아요. 네, 미수금. 사잖아요. 신용미수를 하죠. 네. 네. 근데
미수는 이틀 뒤에 무조건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틀 뒤에 못 팔고 반대 매매 나간다는 거는 내가 그 돈을 못 채워놓고 다음날 아침에 그냥 강제로 청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비중이 9% 후반을 가면 그렇게나 높아지는 경우들이 네, 많나요? 많이 있습니다. 와우. 있는데 최근 들어서 특히 2차 전지 주식들이 신용이 막히고 하다 보니까 이 비중이 굉장히 높아져서 8월 달에 9% 이상일 때 굉장히 많았었어요. 특히 10%가 넘어갔을 경우에는 굉장한 파급력이 좀 있었습니다. 이걸 이게 유추해서 네. 해석을 하게 되면 5%, 7% 수준에서의 데이터가 나올 때는 불장, 굉장히 네, 좋은 그렇죠. 장이겠네요. 왜냐면 네. 내일 모레까지 주가가 올라간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맞습니다. 반대 매매도 안 나오고 10%에 근접한다는 굉장히 약세장이라는 맞습니다. 거예요. 아, 네. 유효하네요. 약세장이라기보다 폭락장이 그런 느낌이 그렇죠. 강합니다. 네. 최근에 2번 정도 있었는데요. 8월 16, 17, 18, 19에 10% 넘었던 게 한 번 나오고 추세상 10%가 한 번 넘어가면 이게 하루에 끝나지 않습니다. 한 2, 3일 가요. 그러니까 반대로 10% 넘어가는 게 한 3일 나왔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손절하면 안 돼요. 받아가면 되겠네요. 거의 V자 반등이 나옵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렇게. 그래서 네. 저도 이제 고객님들의 멘탈이 흔들릴 때 있어요. 지금이라도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10% 넘어가는 2번 정도 맞으면 공포가 사실 휩싸거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야 돼? 아니면 지금 사야 버텨야 돼? 아니면 지금이라도 다 밀어야 돼라고 결정했을 때 10%가 2번 정도 나오면 저는 버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 한번 볼게요. 8월 16 이게 하루 이틀 뒤 결제이기 때문에 이게 시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16, 17, 18, 20일 하고 그 다음에 8월 7월 말이었나? 8월 초였나? 이때 20% 넘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20%까지 네. 넘어가나요? 와. 7월 초였나 보네요. 여기. 그런 장, 그런 날 같은 경우는 증권회사 직원들이 하루 종일 반대매 청산하는 거 전화 돌리는. 미치는 날이죠. 여기 보시면 19 갑자기 9.9에서 19, 20일이죠. 와우. 네. 그러니까 반대 매매 비중이 5명 중에 1명은 다 강제청 웬만해서 안 당하거든요. 다 커버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7월 3일부터 6일 날 한번 봐보고 과연 그러면 이제 10% 이하로 갔을 때 어떻게 됐냐 지수를 보면 근데 이게 9월은 좀 7월은 좀 특이했던 게 그때 당시에 2차 전지들만 갔었어요. 그래서 반대로 일단 코스피만 이게 코스피 코스닥 다 합친 차트니까 한번 봐볼게요. 자, 4일 연속 그쵸. 급락이 있었네요. 이때 근데 지수상으로 지수가 빠지니까 반대면 당연히 나왔겠죠. 2,600에서 이때. 2,500포인트가 4일 네. 만에 하락을 했네요. 그죠. 네. 빠졌는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버텼으면 리바운딩 세게 나왔네요. 세게 나왔죠. 네, V자 나왔죠. 네, V자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또 봤던 게 7월, 8월 이때 16일부터 봐볼게요. 18월 16일부터 이때일 겁니다. 딱 봐도 이때죠. 첫날 요거는 사실 버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틀 뒤 결제니까 15일이고 16일, 15 여기서부터 16일부터 쾅 8월 15일이 광목절이었고 쾅쾅 떨어지죠. 근데 여기서 이거 버텼으면 최소한 여기서는 팔 수 있었던 거죠. 버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걸 역이용해서 이 급매물이 쏟아져 그거 나올 받아내야죠. 때 그거 받아내는 네, 방법도 하나의 네, 맞습니다. 매매 전략 그러니까 스킬 이거를 중에 하나이겠네요. 훅 빠졌을 때 네. 내가 이거를 본전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절 안 하고 일단 최소한 버틸 수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시장이 공포스럽고 급락이 나온다. 네. 근데 만약에 미수가 이 정도로 안 터진다는 건 정말 큰일 난 거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팡팡 터진다는 거는 이거는 수급이 뭔가 쏠림 현상이 극도로 나타났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일단은 9%가 넘어가면 일단은 조금 조심은 해요. 근데 지금 9.7이거든요. 네. 근데 오늘 삼성전자 6%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매매 비중이 높았다는 거는 저는 2차 전지 주식들이 오늘 조금 많이 밀려서 왜냐면 그게 신용이 안 되기 때문에 다 미수로 사시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그 영향도 좀 있지 않나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100% 맞아 이 데이터를 다 갖다 쓰시기보다는 지금 업종이나 업황에 따라서는 분명히 왜냐면 오늘 반도체는 너무 좋았거든요. 네. 그쪽에서만 매매하시는 분들은 반대 걱정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2차 전지 주식들을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최근에 LNF도 사실 이전 상장한다고 해가지고 많이 기대가 해서 단기적으로 올랐지만 최근에 좀 많이 밀렸고 오늘 그동안 버텼던 포스코 DX가 오늘 급락이 좀 나왔었거든요. 장중에 10% 이상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얘는 2차 전지 주식 중에서 그나마 괜찮다라고 봤던 게 뭐냐면 이전 상장 이슈도 이전 상장이지만 요 KRX 정보 데이터 시스템 가면 공매도 잔고가 전혀 줄지가 않았었어요. 쇼스퀴즈가 나오면 공매도 잔고 대비 절반으로 급격하게 줄거든요. 근데
이거 8월 3 이거는 좀 며칠 더 딜레이가 됩니다. 이거 8월 30일 기준으로 250만 주에서 급격하게 130만 주까지 줄었어요. 그러면 지금 250만 주, 130만 주 거의 절반 줄었고 이게 8월 30일 데이터니까 이번 이제 그 이후의 데이터들을 보면 분명히 한 100만 주대로 분명히 들어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구간이 숏스퀴즈가 마지막 구간이라고 판단한다라고 하면 이제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밀린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실 포스코 DX는 실적이나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공매도 이전 상장 때문에 올라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숏스퀴즈로 올라갔는데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그랬었고 이게 숏스퀴즈가 일정 부분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은 이제 조심을 해야 될 때는 됐다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결국 주식시장의 이런 급등을 만들어낸 가속 구간을 만들어내는 건 수급 이슈거든요. 근데 그 수급 이슈를 판단할 때 저는 주로 보는 게 공매도 잔고하고 그 다음에 아까 증시 주변 자금추 시장을 판단할 때 그런 거는 좀 봅니다. 미세한 부분에 있어서 시기를 잡아갈 때 저도 요 그 내용은 제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반대매 비중하고 공매도는 이제 뭐 상황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잘 안 나오죠. 10%딱 제가 적어놨습니다. 요 내용들인데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았고 궁금한 것도 많았는데 시간이 벌써 어느 우리 정도 저희 돼서 마지막으로 제가 약한 이제 시간을 좀 황현 팀장한테 이제 네. 하나 이제 네. 저도 얘기를 하고 황현 팀장도 한번 여기 대해서 고민해볼 부분이 뭐냐면 우리 이제 8.15 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 이분들 중에서는 또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취업 준비 이제 연령대의 분들도 많으세요. 그리고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특히 금융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요즘 증권사들이 공채를 뽑지 않거든요. 저는 공채 출신입니다. 저도 공채 출신입니다. 거의 마지막 공채이신 것 같은데 전형적인 공채 출신. 제가 공채 100명 정도에 들어와서 마지막 5명까지 남았다 잘렸습니다. 2등으로 가지 못했는데 아무튼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면서 증권사에 취업을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취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요즘은 공채를 뽑지도 않고. 근데 저도 잘 요즘에 후배들을 못 봐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IMF 이후에 증권회사가 그 경력직만 뽑아요. 왜냐하면 그럼 신입들은 어디서 경력을 쌓죠? 인턴을 뽑긴 하는데 그렇죠. 인턴을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습니다. 않죠. 증권사가 보면 직원을 뽑아서 교육시키고 대리까지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시간과 비용을 투여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증권사 직원들이 대리 정도 되면 굉장히 여러 회사에서 필요성이 굉장히 큰 직원들이니까 다 빼가 버립니다. 증권사는 특이하게요. 이직, 그러니까 회사에서 회사를 옮기는 거를 타부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회사를 옮기는 것은 수평 이동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급여가 올라가든 직급이 올라가든. 그렇죠. 그리고 이 바닥이 굉장히 좁은 바닥이에요. 증권업종, 그러니까 증권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우리나라 전체 그 산업 구조 측면에서 2만 6천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KB은행 직원이 거의 3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KB은행 금융지주 한 회사보다도 62개 증권 선물사 모든 직원을 합한 숫자도 그만큼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인력들을 조금 키워놓으면 빼가기 때문에 대부분 경력직만을 이제 뽑는 경향들이 많아서 신입 직원을 뽑지 않는 지금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꿈과 포부를 가지고 월스트리트 같은 여의도에서 또는 증권회사 근무하고 싶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이 취업 루트를 뚫어야 될까요? 잘 뽑지 않는데. 근데 이거는 너무 오래된 조언이라. 뭐 괜찮습니다. 저도 오래된 조언이겠죠. 오래된 사람이니까. 근데 저는 면접을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진위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제 신입 사원들 모인 자리에서 저는 제가 면접 1등이다라는 소리 들었었어요. 저는 정말 사막에서 아니 이제 남극에서 냉장고 팔 각오로 그렇게 거의 전투적으로 면접을 보기는 했었습니다. 사실 증권사가 뭐 학벌도 높고 막 그렇다는 얘기만 사실 들잖아요. 저는 좋은 대학교 나온 것도 아닌데 그 학벌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직원법 채용에 있어서 학력이.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저는 진짜 적극성이라고 봐요. 적극성. 적극성. 인정. 근데 돈을 버는 조직이잖아요. 사실 누구보다도 거의 자본주의. 왜냐하면 대부분의 자소서들은
자본주의 꽃이다 이런 말을 사실 많이 쓰잖아요. 제가 네. 리크루팅 그렇죠. 업무도 오래 해서 네. 그 인사기록 카드 아니 저기 자소서를 굉장히 많이 아웃입니다 다. 네. 그걸 보지도 않습니다. 상투적인 말이긴 한데 결국 돈을 가장 직접적으로 벌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솔직히 자존심 강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약간 제 동기들 보면 사실 학벌 높은 친구들도 많았었습니다. 네. 서울대 나오고. 근데 영업직들은 학벌 수두로 나가더라고요. 사실 왜냐면 뭐 나 여기 그만둬도 다른 데 갈 때 많아서 나간지는 몰라도 학벌 좋은 순서대로 이제 영업 못 버티 다들 나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신에 그 자존심을 막 바닥까지 내려야 그런 건 아니니까 약간 영업직들이 사실 뭐 갑을 병, 정 막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근데 잘만 하면 뭐 갑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영업직이 사실 증권 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고객에 돈을 불려주는 직업이니까. 그렇죠. 자산 관리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저는 너무 높은 자존심은 좀 안 좋다. 적극성. 제가 바라보는 이제 그 증권회사에 취업을 하고 싶은데 신입 직원도 잘 안 뽑고 방금 전에 황현 팀장이 했던 대로 면접의 기회조차도 얻기 갖기 어렵죠. 힘든 맞습니다. 상황이라고 한다면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 인사 담당자는 아니었지만 리크루팅 인큐베이팅 업무를 오랜 시간 하면서 관련한 직원들 면접 또 채용해서 교육까지 많이 진행했었거든요. 대부분 이제 증권회사나 금융회사를 판단할 때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들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내 목표가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다. 근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원서 많이 넣어봐야라고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상한데 넣어서 그 면접에 들어가기까지의 확률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낮습니다. 그렇죠. 채용 공고를 내게 되면요. 진짜 인원의 100배 이상의 그 원서가 들어옵니다. 그럼 제가 팁을 드리면 항상 제가 후배들한테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면접의 기회라도 보고 싶다 라고 했을 때 허들을 낮추면 됩니다. 왜냐면 그 출입구만 넘어가게 되면 그 내에서는 얼마든지 상하, 좌우,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증권회사라는 문턱만 넘어가면 됩니다. 내가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나 또는 뭐 기타 내가 하고자 하는 업무로의 타겟팅을 해서 접근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증권회사에는 이제 그 세일즈 구조가 70%가 홀세일이고요. 30%가 리테일입니다. 우리가 증권회사는 다 지점에서 지점망을 통해서 거래, 브로커리지 하우스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수익 구조 측면에서는 리테일은 30%, 그러니까 적자, 무조건 적자입니다. 리테일은. 돈을 못 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가는 겁니다. 왜? 이 자산이 모여서요. 거래 수수료보다는 여기에서 펀드를 든다든가 신용을 쓴다든가 미수를 쓰면 이게 엄청난 돈인 겁니다. 그래서 리테일은 어쩔 수 없이 가져가는 형태이고요. 돈은 다 홀세일. 부동산, 채권, 외환, PF. 뭐 PF 여기서 돈을 다 법니다. 증권에 돈 버는 거는 70%를. 그래서 나는 이쪽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허들을 낮춰서 진입 장벽을 넘어서야 하기 때문에 일단 진입 장벽이 쉽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각 지역마다 증권회사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 지점들은 증권회사 지점장 역량으로 지원을 지금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지점장 역량으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내가 이 직원을 꼭 뽑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지점장이 뽑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뽑는 게 아니라 이 문턱만 넘어가게 되면 그 문턱 넘어간 회사 그 내에서 얼마든지 자기 노력 공부도 열심히 해서 기업 분석 능력이 탁월하다. 그럼 회사에서 쭉 서치해서 우리 지금 현재 애널리스트 부분에 있어서 제지 제약이나 뭐 반도체 부분에 인력이 필요해. 이 부분을 다른 저기 회사에서 데려온다거나 또는 지금 뭐 대학원 박사학위를 가진 친구를 데려오기도 하면 연봉을 3억을 줘야 돼. 그런데 회사 내 풀에서 뭐 똑똑한 친구가 있어. 이 친구가 정말 잘해. 그러면 이 친구는 그 비용 대비해서 회사 비용 부분에서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자유롭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제 동기 한 명도 그렇게 해서 애널리스트로 한 친구도 있습니다. 네. 나는 채권, 나는 펀드, 나는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 이 이동 자체가 굉장히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증권회사를 목표로 해서 그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나는 펀드 매니저가 되고 싶어. 펀드 매니저 몇 명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26,000 뭐 증권 인력 중에서 그렇죠. 100명 될까? 100명이 안 될까 그럽니다.
그 문턱을 넘으려고 하지 말고요. 낮은 문턱부터 차근차근 밟아 나가서 진입을 하게 되면 충분히 나의 노력 여하에 의해서 최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위치로에 가능하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비단 뭐 증권회사를 이제 목표로 해서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만은 아니라 다른 업종도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측면에서 댓글이나 문의하시는 내용 중에서 취업을 준비하시는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많이 이제 질문하셨고 관심 있다 하시니 그나마 저희가 주식은 잘 몰라도 회사에 오래 근무를 해서 이 업계 생태와 구조적인 내용들은 그나마 남들보다 조금 많이 알기 때문에 확실한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가이드를 해드렸던 부분이고요. 찐시황 2년 아까 가까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이 찐시황 코너가 개편과 뭐 여러 가지 새로운 그 색깔을 바꾸어서 여러분을 찾아뵙기 위해서 대략 한 달 정도 개편 상황에서의 이 찐시황을 좀 잠시 문을 닫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내부적인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현재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아직 알 수는 없겠지만 추석 이후에 10월에는 아마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새로운 형태로 아마 다시 찾아뵙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께 이제 마감 인사 뭐 고마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자 정리하면 거자 필반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제 직원들과의 이제 이별에 그러니까 퇴사하거나 이직하는 직원들에게는 항상 요 얘기를 해줍니다. 이 바닥이 크지 않습니다.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하는 과정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떨어져 있을 수는 있겠지만 또 어디에선가 또 만날 수도 있고요. 또 이 자리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하기 때문에 다음 만남을 기약하기 위해서 잠시 떨어져 있다라는 취지로 느낌으로 회자 정리하면 거자 필방할 것이다 라는 말씀에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황현 팀장도 오랜 시간 저보다도 더 오래 찐시황을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사실 뭐 코너만 마무리되는 거고요. 네. 아마 당장 다음 주에 또 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밥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고요. 항상 뭔가 많이 준비해 오는데 막상 여기 오면 다른 얘기하다가 놓칠 때도 많고 뭐 그 방송으로 못다 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 혹시나 나중에 또 오프라인에서 뵙게 되면 몇몇 분 식당 갔을 때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길거리에서 알아봐 주시는 분들 몇 분 계셨어요. 그러면 전 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길거리에서 혹시나 보시면 아는 척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뭐 그동안 부족했지만 좋게 봐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찐시황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네, 애청해주신 찐시황 8.15 가족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